여보, 혹시 우리가 버려진 건 아닐까요? 로스앤젤레스 공항 벤치에 앉은 정혜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준호가 그럴 리가 없어요. 태식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째예요. 전화도 꺼져 있고 우리 9억을 다 보냈는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송금한 후 미국으로 온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응급 환자라도. 여보, 정말로 우리 버려진 것 같아요. 집도 팔았는데 어떻게 해요? 한국에는 이미 돌아갈 집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해요? 부모가 공항에 있는데 그것도 미국에요. 정혜의 절규가 공항 대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두 사람 모두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9억이 넘는 전 재산을 아들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떠난 60대 부부. 하지만 공항에서 나흘을 기다려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린 것은 팔려버린 집과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의사인 아들은 부모의 돈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두 노인은 하루아침에 쪽방촌 거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반격이었습니다. 전국을 분노케 한 폐륜 사건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랑과 배신,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중랑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1985년에 지어진 15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에서 정혜와 태식 부부는 벌써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정혜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납니다. 세수를 마친 정혜는 부엌으로 향해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냉장고에서 멸치와 다시마를 꺼내 국물을 우리고 어제 담가둔 나물을 무칩니다. 시계를 보니 6시 20분. 태식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차려줬어요. 정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태식이 부스스 눈을 뜹니다. 아, 벌써 그런 시간이군요. 태식은 습관처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자 정혜가 얼른 가디건을 걸쳐 입습니다. 추워요. 창문 좀 닫아주세요. 금방 닫을게요. 공기 좀 갈아야죠. 이런 소소한 실랑이도 30년 넘게 이어온 이들만의 일상입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소박합니다. 미역국에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와 나물 몇 가지. 태식은 신문을 펼쳐들고 사회면을 읽습니다. 물가가 또 올랐네요. 계란값이 이렇게 비쌀 줄이야. 정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계란 한 판이 1,000원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걱정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아파트의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올라 있었고 평생 모은 적금도 제법 쏠쏠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의사 아들 준호가 있었죠. 우리는 참 복이 많아요. 정혜가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정혜의 손길이 부드럽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태식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줍니다.
작은 고추와 상추, 파 몇 포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추가 잘 열렸어요. 김장할 때 쓸 수 있겠네요. 정혜가 뒤에서 말하자 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외출 준비를 시작합니다. 정혜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태식은 지갑을 챙깁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혜가 말합니다. 오늘은 생선을 좀 사볼까요? 고등어가 싸다던데요. 좋죠. 오랜만에 고등어구이 해주세요. 동네 재래시장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늘어선 가게들을 하나씩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야채 가게 앞에서 정혜는 시금치 한 단을 집어듭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싱싱해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500원만 깎아줄게요. 이런 흥정도 정혜에게는 즐거운 일상입니다. 태식은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200g을 삽니다. 두 분이 드시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사장이 친근하게 말하자 태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혜가 문득 말합니다. 여보, 우리 준우한테 전화해 볼까요? 요즘 너무 바쁜가 봐요. 의사니까 바쁘겠죠. 괜히 방해하지 말아요. 태식의 말에 정혜는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 후 오후 3시쯤 되면 공원 산책이 시작됩니다. 아파트 뒤편 언덕에 있는 작은 공원에는 벤치가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단골 자리는 연못이 보이는 벤치입니다.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저기 저 오리 새끼들 좀 보세요.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네요. 정혜의 말에 태식도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준호도 어릴 때 저랬는데요. 그러게요. 벌써 36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이제 결혼해서 손자라도 안겨주면 좋겠는데.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은 간단히 국수나 죽으로 때웁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옵니다. 정치 뉴스에는 관심이 없지만 사회 소식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 사기 사건이 많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정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태식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정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무엇보다 이들 부부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의사로 잘 나가고 있는 외아들 준호였습니다. 36살인 준호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용돈을 보내주는 효자였죠. 우리 준호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정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시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힘들겠어요. 집값도 비싸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태식의 한마디에 정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그래도 집도 있고 아들도 잘 커서 다행이에요.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노후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가끔 아들 얼굴이나 보고 손자라도 하나 생기면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날 밤 정혜는 문득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 적금도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재산이 생각보다 많이 모였네요. 거의 9억이 넘어요. 태식도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많이 모였나요? 집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겠어요. 정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밤 9시가 되면 잠자리 준비를 시작합니다. 정혜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꺼내놓고 태식은 문단속을 확인합니다. 침실에 누워서도 소소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럼요. 건강하고 집도 있고 아들도 잘 키웠으니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여보, 우리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정혜가 잠자리에 들며 말했습니다. 태식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정도면 좋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곧 이 모든 평화가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정혜와 태식이 점심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급한 벨소리 같았습니다. 정혜가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버지도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들뜬 것 같았습니다. 아니,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큰 계획을 세운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정혜는 반가운 마음에 태식을 불렀습니다. 여보, 준호 전화해요. 태식이 서둘러 다가와 정혜 옆에 섰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주세요, 엄마. 아들아, 무슨 일이야? 평일 낮에 전화하다니 신기하네. 태식이 말하자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두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정혜와 태식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게 뭔데?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가족이랑 함께 미국에 가서 살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혜와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미국이라고? 갑자기 원 미국 이야기야? 준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큰 병원인데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많고요. 그래서 두 분도 함께 모시고 가려고 해요. 거기서 다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태식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런 큰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려도 되는 거냐? 우리는 영어도 못하고 미국 생활이 어떨지 모르는데.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집도 구해놨고 두 분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게요. 정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들과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함께 살 수 있다니요. 정말이야?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야? 당연하죠, 엄마. 제가 두 분을 모시고 가는 게 꿈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것을 간절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미국 생활의 장점들을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달콤한 말들이었습니다. 거기는 공기도 좋고 집도 넓어요. 마당도 있어서 정원 가꾸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도 볼 수 있고요. 손자 이야기가 나오자 정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자들이라니? 네, 실은 아내가 임신했어요. 내년에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두 분이 함께 계시면 손자 키우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이 말에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니요. 그것도 함께 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태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들아, 그런데 우리가 가려면 준비할 게 많지 않겠니? 집은 어떻게 하고,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가고. 태식의 질문에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집은 팔아야죠. 거기서 나온 돈이랑 예금, 적금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미국에서 집 사는데 보태고 나머지는 두 분 생활비로 쓰시면 돼요. 준호의 말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가져가지? 아, 그건 간단해요. 제 계좌로 송금하시면 돼요. 제가 미국에서 미리 받아서 준비해 놓을게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편해요. 이 순간 만약 정혜와 태식이 조금 더 신중했다면 이상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믿음이 모든 의심을 가려버렸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니? 태식이 물었습니다. 준호의 대답에는 약간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비행기표도 예약해야 하고 병원 쪽에도 연락해야 해서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혜와 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태식은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좋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네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함께 살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게다가 손자도 태어난다니. 정혜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태식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들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곧 태어날 손자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혜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여진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9억이 넘는 재산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결국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가기로 했다. 준비 좀 도와줘. 준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부모와의 재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모든 준비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옥 같은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준비가 완료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혜와 태식은 평생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9억 2천만 원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오직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혜는 계속 가방을 만져봤습니다. 여권과 비행기표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건 없죠? 아니에요. 다 있어요. 태식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이 더 컸습니다. 곧 준호를 만나요. 얼마나 반가워할까요? 정혜가 비행기 안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그들의 돈을 손에 넣었고 더 이상 부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4시간 동안 두 사람은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드디어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정혜와 태식은 준호가 마중 나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안 보이네요? 정혜가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늦는 모양이에요. 기다려봅시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누군가와 만나서 떠나갔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는 준호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환자라도 온 모양이에요. 태식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인 아들이니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어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항 내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사 마시며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째인데 정혜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여전히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정혜와 태식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계속된 공항 생활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요. 준호가 이럴 리가 없는데.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사흘씩 연락 없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으니까요. 정혜가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대요.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부모가 미국에 도착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꺼놓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꺼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혜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사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버려진 건 아닐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혜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습니다. 9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미국이고 두 사람은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준호가 그럴 리가 없어요. 태식이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의 기다림이 그들의 마음을 점점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청소부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공항 내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그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혜와 태식은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곳 한인교회에서 공항 봉사를 하는 김 목사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들어봐도 될까요? 김 목사의 따뜻한 말투에 정혜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나흘째 안 나타나요. 김 목사는 차분히 상황을 들어본 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우선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 머무르시면서 상황을 정리해 보시죠. 두 사람은 김 목사의 제안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요. 그날 밤 네 번째 공항에서의 밤을 보내며 정혜가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버려진 것 같아요. 태식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그들을 버리고 돈을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는 준호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돈으로 말이죠. 김 목사의 도움으로 한인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된 정혜와 태식.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김 목사가 알아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로스앤젤레스 병원에는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 그 병원에는 김준호라는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김 목사의 말에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미국 병원 이야기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일 거예요. 그날 밤 교회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다른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교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드님께 돈을 보내주신 적 있으세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이자 교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보내주셨어요? 전 재산을 다 보냈어요. 9억 넘게요. 정혜의 대답에 교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9억이라니. 그 정도 금액이면 한 교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목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해외로 불러놓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요. 정혜와 태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행히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재산을 노린 경우에는 며칠 후 교회에서 마련해준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설렘으로 떠났던 그 공항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예전에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 달 전에 매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관리소 직원의 말에 태식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준호가 일한다고 했던 강남의 병원이었습니다. 김준호라는 의사요? 아, 그분은 한 달 전에 그만두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정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병원을 정리하고 다른 곳에 개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혹시 연락처라도. 죄송해요. 퇴사할 때 별다른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희망의 실마리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연락을 차단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8,000원을 내고 들어간 찜질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된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9억이 넘는 재산가였던 그들이 이제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재산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최근에 큰 돈이 이동한 기록이 있네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기 신고를 하셨나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대답에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일단 경찰서부터 가세요. 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작성하는 동안 정혜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피고발인 성명란에 김준호라고 적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들이 미국 이민을 빌미로 전 재산 9억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수사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피의자가 소재를 감추고 있어서요. 형사의 말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갔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로 쪽방촌에 방 하나를 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에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쪽방촌,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고 부엌도 따로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혜가 좁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벽지는 찢어져 있고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닥에 이불 하나를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벽 너머로 다른 방 사람들의 기침 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일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어요. 정혜가 원망조로 말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요. 태식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대답 대신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준호는 부모의 돈으로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미국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쪽방촌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오후에는 할 일 없이 방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소재를 감추고 있어서 찾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담당 형사의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디선가 새로운 병원을 준비하며 태연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말이죠. 정혜는 매일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역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만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정혜는 문득 결심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아온 신문을 읽다가 비슷한 사기 사건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식에게 사기당한 노인 부부가 언론에 제보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볼까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태식은 망설였습니다. 우리 일을 세상에 알린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당한 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절망적인 생활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우리만 고생해야 해요? 다른 부모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용기를 내어 지역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제보를 받으시나요? 담당자가 상황을 들어보더니 놀랐습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요? 9억이 넘는 금액이라고요? 미국 이민을 빌미로 했다고요? 정말 악질적인 사기네요. 내일 기자가 취재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기자가 쪽방촌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는데 정혜와 태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9억이 넘는 돈을 아들이 가져갔다니. 기자는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송금 내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경찰서 고발장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현재 쪽방촌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는 것도 큰 충격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9억 원대 재산가였는데 기자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꼭 알려져야 해요. 방송 나가는 것 괜찮으세요? 얼굴도 나오고 실명도 공개될 수 있어요. 기자의 확인에 정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숨어야 해요?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정혜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담담해졌습니다. 저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믿고 전 재산을 맡겼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더욱 믿게 만들었어요. 미국 병원에서 일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태식이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돈보다도 배신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며칠 후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저녁 9시 지역 뉴스 톱 기사였습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 사기당한 노부부 쪽방촌에서 연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정혜와 태식은 쪽방에서 작은 텔레비전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으로 시청자들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너무 안타깝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도 대부분 두 사람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방송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형 방송사 기자가 쪽방촌을 찾아왔습니다. 전국 방송으로 더 자세히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줄 수 있거든요. 전국 방송이 나간 후에는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현대판 폐류나 부모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저버릴 수 있나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준호의 신상 정보를 찾으려는 네티즌들도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변호사들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직접 쪽방촌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정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런 폐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혜와 태식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 줬습니다. 형사고발은 이미 하셨고 민사소송도 병행하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서 수사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담당 형사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와 태식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정혜가 태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용기를 내서 제보한 덕분이에요. 태식도 아내를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정혜의 결심이 상황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이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준호는 부모의 돈으로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말이죠. 언론 보도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이라 수사기관도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네티즌들의 제보와 언론의 추적 취재까지 더해져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담당 검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준호를 체포했습니다. 정혜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디서 잡혔나요? 인천에서 새로 개원한 병원에서 평상시처럼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도 태연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태식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혜와 태식은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 면회를 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채 유리창 너머로 앉아있는 준호를 보며 정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아빠.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차가운 표정으로 바라만 봤습니다. 태식이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우리를 그렇게 속였니?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간 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새 병원까지 차렸더라. 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재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송금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미국 공항에서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승소는 확실해 보입니다. 변보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했습니다. 한편 언론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판 일정이 공개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대판 페류나 재판, 9억 원 사기친 아들, 법정 선화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이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이런 아들은 자식도 아니다. 부모 은혜를 저버린 페류나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준호가 개원한 병원 앞에는 항해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 사건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재판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가야 해요. 다른 부모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몇 달 전 쪽방촌에서 절망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혜와 태식은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응원해주다니. 정혜가 편지들을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재판 전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요.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김 목사님,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준 많은 사람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련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 일 덕분이에요. 정혜가 덧붙였습니다. 재판 준비 기간 동안에도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사기 예방 교육을 도왔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정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당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법원 앞에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부모님 힘내세요. 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와 태식은 이런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떨리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떨리지 않아요. 정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녀의 모습에서는 처음 쪽방촌에 들어갔을 때의 절망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태식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니까요. 재판장으로 들어서며 정혜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번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몇 달 전 절망의 나락에 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당당히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선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이라 법정에는 방청객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정혜와 태식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준호와 몇 달 만에 마주보게 됐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액의 돈이라 방청객들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김준호는 피해자들에게 미국 이민을 빌미로 전 재산을 송금하도록 속여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에 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공항에 홀로 방치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 설명될 때마다 방청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특히 악질적입니다. 의사라는 사회적 신뢰를 악용했고 부모 자식 관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신뢰관계 이용 사기입니다. 검사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정에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부모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판사가 재촉하자 준호가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개원한 병원이 적자가 계속 났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의료장비 구입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은행 대출로도 한계가 있었고 그의 고백에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속인 겁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빌렸을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에 가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했습니까? 판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준호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일이 커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미국 공항에 홀로 방치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피해자 진술 시간이 됐습니다. 정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을 믿고 맡겼습니다. 미국에서 버려졌을 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정혜의 증언에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경영이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왜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나요? 정혜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버렸지만 난 이 순간을 위해 버텼다. 정혜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태식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4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아들에게 맡겼는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이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왜 속였니? 우리가 언제 너를 외면한 적이 있니?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배신이며 가족관계를 파괴한 폐륜 행위입니다.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점도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변호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준호의 국선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난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방청객들의 표정도 준호에게 동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돈을 꼭 갚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정혜와 태식은 차가운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준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가족관계를 이용한 사기는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판결을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정혜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리라기보다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다른 부모님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혜의 당당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준호의 재산이 강제 집행되면서 정혜와 태식은 대부분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새로 개원한 병원의 의료 장비와 그의 아파트, 그리고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모두 합쳐 8억 5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처음 빼앗긴 9억 2천만 원의 대부분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이 정도면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해요. 정혜가 은행에서 나오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식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반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쪽방촌에서의 힘겨운 나날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깨끗한 신축 아파트 25평짜리를 매입했습니다. 쪽방촌과는 차원이 다른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안전하게 정기예금을 넣어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쪽방에서 살았는데 정혜가 새집 거실에 앉아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부엌,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까지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오히려 더 강해진 것입니다. 정혜는 지역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정혜가 우울해하는 독거노인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겪어본 고통이기에 더욱 진정성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도 정혜의 봉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태식은 노인복지관에서 사기 예방 교육과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노인들에게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정신적 지지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당해봤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조언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기 피해 극복한 노부부, 이제는 봉사로 사회에 보답 제목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두 사람에게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봉사활동이 인정받아 지역사회로부터 표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범 봉사자상 수상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두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구청에 갔습니다. 정혜, 태식 씨 부부는 개인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구청장의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혜는 상장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시상식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태식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새집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어요. 정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봉사도, 이런 보람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태식이 동의했습니다. 시련이 오히려 그들을 더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두 분이 봉사활동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혜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태식도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준호에게 답장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완전한 단절도 아닌 조심스러운 첫걸음이었습니다. 출소하면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혜와 태식은 복지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정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말이에요. 정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고난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요. 더 이상 이런 힘들 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요즘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사기는 상처가 더 깊죠. 자식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아니, 믿되 확인은 꼭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큰 돈은 한 번에 보내지 마시고요. 직접 만나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김 목사님처럼, 변호사님처럼, 주변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어려운 일 겪는 분이 계시면 따뜻한 손 한번 내밀어 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님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